오늘 다큐 리뷰 재밌습니다. 주제가 느낌이에요. 느낌. 촉. 주변에 촉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촉이라는 걸 개인적으로 믿진 않거든. 근거와 경험에 의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황 판단을 믿긴 하지 느낌으로 뭘 하진 않아.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억지 주장을 하더라고. 근데 촉이 좋다고 막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 그거 아닐까요? 홀짝 게임 같은 걸 한 건데 아직 시행 횟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야. 근데 우연히 적중률이 일단 높았고 그 맞춘 기억만 남아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게임하다 보면 그래도 부러울 정도로 적중률 높은 사람들이 있긴 하잖아요. 뭐 태어날 때부터 무슨 능력을 갖고 나온 건 아니고 당연히 자기도 설명하려면 못할 거야. 왜 잘 맞추는지. 뇌가 무의식적으로 쌓아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그런 결과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이에 어떤 의도, 감정, 흐름 이런 거를 빨리 캐치하는 거지. 그런 감각이 좋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대신에 특별한 인간관계의 경우는 촉이라는 게 조금 반영되기도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걸 거야, 대부분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래. 엄마한테 말하기 싫은 무슨 일이 나한테 있어. 숨기고 싶은 거. 뭐 되게 잘못했을 텐데 최대한 이제 안 걸리려고 표정 관리하고 연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엄마는 보자마자 알아. 더 무서운 거는 알면서 말을 안 해요. 지금도 우리 엄마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옛날에 내가 뭐 숨긴 어떤 그런 것들을 눈치챈 게 있지 않을까? 평생 말 안 하겠죠? 그래서 다들 엄마를 속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유독 엄마들이 자식 일에 촉이 좋단 말이야. 어쩔 때는 나도 내 일을 모르고 있는데 알아. 신기해. 그만큼 뭐 엄마는 나한테 애착이 있고 관찰도 나 모르게 엄청 하고 안 보여도 신경이 항상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끔은 진짜 물리적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보여줄 때도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가 이런 거잖아. 자식이 차에 깔렸어. 엄마가 맨손으로 막 들어 올려. 헐크 돼가지고. 이런 거 유명하고. 그래서 이번 다큐 리뷰도 엄마의 이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감각이거든요. 이런 걸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딸이 실종됐어요. 근데 엄마가 35년 만에 찾아, 애를. 어떻게 찾았냐? 근거, 증거 하나 없이 직감으로 찾은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 다큐가 나왔겠죠.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에 인투 더 파이어라는 다큐가 있어요. 소제목은 사라진 딸. 메인 제목이랑 소제목이 뭔가 매치는 좀 안 되거든요. 처음에 이 제목만 보고 나는 딸이 무슨 불길에 들어간 걸 엄마가 구하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 왜냐면은 다큐 시작부터 모닥불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뭔가 캠핑 나온 듯한 노인 부부가 등장합니다.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두뇌우가 막 이렇게 불멍하고 있어. 그 등 뒤로 화면 나오면서 나레이션 들어가.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라진 아이의 이야기죠. 이 얘기를 하는 여성이 실종된 딸을 찾는 캐시 테카니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화면이 이 모닥불 보는 얼굴로 클로즈업이 싹 들어가. 이 여자가 뭔가 강하게 결심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 나와요. 안 그래도 눈동자에 모닥불이 이렇게 막 비추고 있는데 표정 때문에 그런지 이게 완전 이글아이가 돼버려 있어. 우리를 움직이는 건 분노예요. 뭔가를 하고 싶다면 분노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분노는 동기가 되죠. 마치 셀과 싸우는 소노바니, 초사이 여인 2가 되듯이 분노하래. 뭔가 엄청 큰일이 있고요. 그걸 해결하려고 움직이기 직전인 것 같은데 아예 무슨 사정이냐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만들어 놓고 캐시가 1991년 33살일 때로 시간이 돌아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에서 간호사로 일합니다. 캐시가. 퇴근하고 술집에 갔다가 우연히 에디라는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둘 다 여행 좋아해. 틀에 얽매이기 싫어한다는 성격 때문에 대화가 잘 통했어. 그래가지고 딱 10주 사귀고 결혼해버립니다. 그리고 32년 뒤 지금 불멍까지 하는 사이로 살고 있는 거죠. 그때 캐시는 에디에게 말 못할 과거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비밀을 가진 채 사귄 거야. 그러다 결혼까지 했어. 이제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사이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숨길 이유도 없고 의미가 없다. 감춰봐야. 그래서 결혼 한 달 만에 얘기를 꺼내죠. 17년 전 캐시가 16살일 때인데요.
1974년 6월 23일 애를 하나 낳았대. 눈이 파랗고 머리가 반질반질한 딸인데 캐시가 너무 어리니까 엄마가 입양 보내라고 했었거든.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는 이 손주보다 아직 한참 어리고 시간이 많이 남은 캐시가 더 중요했겠죠. 근데 반대로 자기가 애 낳았으니까 캐시 입장은 또 다르지. 이게 뭐 나이를 떠나서 엄마 입장이니까 자식을 함부로 떼어놓고 뭐 이런 거 생각하기가 싫은 거야. 캐시는 엄마 말 무시하고 꾸역꾸역 애를 키웁니다. 딸 이름이 알렉시스예요. 의지는 있어. 근데 육아라는 게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한 9개월 키워봅니다. 남편은 애 낳기 전에 진작에 도망갔어. 싸티충이야 이 새끼. 그래서 애가 태어나니까 엄마도 기분 나쁘겠지? 사이가 안 좋아 딸이랑. 안 도와줘 육아를. 와 뒤지게 힘든 거야 캐시가. 몸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버틸 수가 없었대요.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다 못해서 엄마가 다시 한번 또 얘기 꺼내. 제발 좀 입양 보내라 너.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게 알렉시스에게 제일 좋은 선택이다. 뭐 이렇게 설득을 해. 자기도 이제 9달 애 키워봤잖아. 경험해보니까 캐시도 생각이 달라져. 엄마 말이 타당해. 알렉시스 입장에서도 자기같이 어리고 여러모로 부족한 엄마보다 더 잘 살고 환경 좋은 부모 밑에서 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엄마 말에 넘어가 알렉시스를 입양 보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비공개 입양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입양 보내면은 그 뒤로 엄마가 애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없는 거야. 비밀리에 해주는 제도야. 캐시는 이제 알렉시스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거죠. 더 좋은 데서 살라고 보내는 거지만 사실상 뭐 생리별 하는 거잖아.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를 자기 손으로 보내니까 이게 속이 편하겠어요? 죄책감이 너무 심했대. 이거를 새 남편에게 털어놨고 남편도 잘 들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애 낳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한 거야. 입양 보내놓고 이제 살만하니까 새로 애 낳아서 키우는 거는 뭔가 이기적이고 책임감도 없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된 김에 우리 부부는 그냥 여행 많이 다니면서 딩크로 살자.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가졌어. 이렇게 잊고 살다가 2010년에 캐시가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어디서 왔게? 예전에 딸 입양 보낸 그 입양 기관인 거야. 그동안 비공개 입양이라 알렉시스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편지가 오니까 반갑잖아. 혹시 알렉시스가 이제 좀 커가지고 친엄마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보고 싶어 하나? 뭐 그런 건가? 기대하면서 뜯었는데 이 완전 다른 내용이야. 알렉시스가 21년 전인 1989년에 실종됐고 최근에 위스콘신이란 지역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게 알렉시스로 의심되니까 신원 확인차, 친모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거 좀 달라는 편지가 온 거야. 내용대로면 알렉시스는 14살쯤에 실종된 것 같아요. 캐시가 충격이 꽤 컸겠지. 일단 알겠고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건지 내 딸에게 좀 자세히 알아야겠다 싶었어요. 문제는 비공개 입양이었으니까 그동안 알렉시스가 어떻게 어디서 살아왔는지를 전혀 알 방법이 없어. 유전자 검사 결과도 일방적이에요. 얘 이름이 뭐 다르게 바뀌었는지 어디서 누구 부모 밑에서 살았는지 지금 이름 뭔지 아무것도 몰라. 기관에 물어봐도 비공개니까 알려줄 수가 없어. 알렉시스에 대해서 캐시가 아는 거는 생일 하나야. 그래서 실종 아동을 공개하는 사이트에 생일을 한번 입력해봤어요. 1974년 6월 23일 생 여자, 그러니까 딱 한 명 나옵니다. 실종 당시에 14살이었던 안드리아 보먼. 이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추정한 겁니다. 이런 얼굴이지 않을까. 캐시도 14년 전 갓난아이를 입양 보낸 거라 사실 지금의 얼굴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깜짝 놀라. 자기 어릴 때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지. 안드리아 보먼이 자기 딸이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이 애의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검색이 안 돼. 캐시가 컴맹이야. 컴퓨터를 잘 못 다뤄서 남편이 페북에다가 안드리아 보먼 찾기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줘요. 여기서 제보 받아보기로 하는 거지. 그리고 이 페이지는 알고리즘의 혜택을 받습니다. 어디서 안드리아 안다는 사람들이 막 연락을 해와. 그 중에 수잔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수잔은 안드리아의 양엄마인 입양한 브렌다라는 사람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고 자기의 남편이 브렌다랑 사촌이야. 수잔은 캐시에게
안드리아의 양 부모랑 캐시가 알지 못하는 안드리아의 어릴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드리아의 새 엄마인 브렌다와 새 아빠 이름은 데니스인데 셋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데니스가 한 학년 선배예요. 브렌다와 데니스가 고등학생 때 만나서 21살, 22살에 결혼한 거지. 데니스는 해군으로 입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일대고 결혼했어. 남편 해군에 입대했어. 직업이 안정돼 있잖아. 이제 애 낳을 차례가 됐는데 임신이 안 돼. 병원 가보니까 브렌다가 중복 자궁이라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찾아보니까 기형 자궁인가 봐. 오른쪽 사진 보면은 이게 정상 자궁인데 옆에 거 왼쪽 거 보면은 사진이 중간에 자궁이 갈라져 있죠. 이게 중복 자궁이에요. 2난소 1자궁이 정상인데 1난소 1자궁으로 2개인 상태. 이게 모양의 문제지 기능은 정상 작동합니다. 난소가 서로 번갈아서 한 달에 한 개씩 난자 만들어내요. 당연히 겉으로는 티 안 납니다. 그러니까 검사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이 증상의 핵심은 자궁이 둘로 나뉘니까 아이가 자랄 공간이 작다는 거예요. 기능 문제는 없어서 임신은 됩니다. 근데 기대할 수 없는 확률이야.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브렌다가 임신에 좋다는 대추차, 흑염소 뭐 이런 거 맨날 먹었는데 임신이 안 된 거죠. 1970년대에는 시험관 임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애 가지려면은 자연 임신 뭐 아니면 입양이야. 여자가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건 다른 거잖아요. 브렌다가 정신적 충격이 컸어. 애를 못 낳는 몸이라니. 그러니까 남편이 허니? 꿀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애가 갖고 싶으면 우리 차라리 입양을 해보자 권유해요. 그래가지고 9개월 된 여자애를 입양했는데 그게 캐시가 16살에 낳아보낸 알렉시스, 여기 안경 쓴 애, 얘였던 거야. 이름을 바꿔서 안드리아가 됐고요. 잘 컸어. 그리고 13살일 때 새엄마인 브렌다는 거의 없는 확률을 뚫고 자연 임신을 또 합니다. 낳았어요. 멀쩡해. 안드리아도 엄마 도와서 동생 잘 보고 그랬다고. 근데 이때부터 안드리아의 행동이 뭔가 묘하게 달라졌대요. 어렵게 태어난 동생이 이쁘긴 해. 근데 동생은 친자식이잖아. 자기는 입양이고. 혼자 좀 뭔가 비교가 되기도 할 것 같고 괜히 뭔가 의미부여해서 내가 입양된 자식이라 이젠 친딸 생겼다 이건가? 사춘기도 온 김에 13살 때인데 자꾸 차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대드는 거야. 학교에서도 겉돌고 이상하게 말을 안 들어. 부모랑 말싸움만 하면 막 유리창 깨고 막 물건 던지고 이래요. 동생 태어나면서 이제 부모랑 사이가 안 좋아진 경우인데 학교 친구들 제보 들어보면은 지네 집을 공포의 집이라고 불렀대요. 친구가 얘네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 놀러 갔다가 저녁 시간이라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엄마 아빠가 반찬 잘 차려놨어요. 근데 그걸 지들끼리만 먹어. 안드리아에게는 다른 걸 줍니다. 점심에 먹다 남은 샌드위치 쪼가리 이런 걸 저녁밥이라고 준다는 거지. 친자식을 낳으면서 대접이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다가 1989년 3월 19일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새 엄마인 브렌다의 설명으로는 그날 별일은 없었대요. 집 근처 가게에서 저녁 시간 파트타임 알바하거든요. 이걸 남편이 차로 태워서 데려다 줘. 둘째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때라 애도 데리고 같이 가는 거야, 부부가. 그럼 집에는 안드리아 혼자 있겠죠. 이날 일이 있었으니까 나중에서야 이유를 대답도 하는데 둘째를 집에 두고 갈 수도 있었대.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안드리아가 동생 보느라 숙제를 못했다고 막 변명할까봐 그런 거라고 밝히긴 합니다. 아내 데려다 주고 남편 데니스가 둘째랑 집에 왔죠. 그랬더니 아무도 없었대. 안드리아가 없었다는 거야. 침실에 왜 자물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서져 있었고 대형 여행 가방 하나도 사라져 있고 침대방 서랍에 둔 현금 $100도 없다는 거지. 안드리아가 가출한 것처럼 보였대요. 아빠인 데니스가 놀라가지고 안드리아를 실종 신고했어. 소식 듣고 브렌다도 일하다 말고 동네 막 뒤지면서 딸을 찾았는데 없습니다. 나중에 안드리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긴 해요. 어디 트럭 휴게소에서 트럭 하나 얻어 타고 히치하이킹, 그래서 다른 곳에 갔다든지 다른 지역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든지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다 소문이야. 가봤더니 실제로는 아니었어. 애를 찾을 단서가 없는 거야. 일단 납치보다는 자발적 가출 같기 때문에
이러면은 신고해도 경찰이 잘 안 찾아줘요. 지금이랑 다르죠. 이때가 1980년이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어떻게 살아왔고 안드리아가 어떤 정황으로 사라졌는지 친엄마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면 안드리아가 1989년에 가출해서 어떻게 살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2010년에 위스콘신 갔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집에서 겉돌다가 가출했다가 안 좋은 일 겪은 거야. 근데 뒤에 내용을 또 보면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해. 여기까지가 다큐의 극초반이란 말이에요. 이게 2부작이야. 5분 정도 돼요, 두 편이. 150분 정도인데 이게 초반인데 여기서 내막이 다 드러나면은 이 뒤에는 뭘로 채워 내용을, 그죠? 반전이 있겠다 싶었어요. 계속 봤지. 자, 그랬더니 내 촉은 똥촉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다 틀리더라고. 이 다음에 새로운 남자가 등장해요. 칼 코프먼이라고 취미가 장기 미제 사건 수사하기래. 경찰이 아니야. 회계사인데 동시에 아마추어 탐정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무슨 포렌식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홍보하더라고요. 인플루언서 같은 거 되고 싶나 봐. 직접 해결한 미제 사건이 몇 개 있고요.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누군지 밝혀낸 경험도 있습니다. 실력이 좋아가지고 신원미상 시신의 몽타주 제작을 잘한대요. 이 사진 기억나? 예전에 빨간 옷을 입은 소녀 사건이라고, 이게 캘리포니아 제인도라고 부르던 신원 미상인 시신의 사건인데 이거 몽타주 제작했다가 신원을 찾은 사람이에요. 칼 코프먼. 이름이 이제 테미조 알렉산더라고 밝혀졌죠. 범인은 못 찾았지만 피해자 신원은 확인했습니다. 이거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기억 안 나셔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많이 올려주세요. 이런 양반이야. 아무튼 간에 2007년부터 조사하는 사건이 있대요. 위스콘신주 러신이라는 지역 옥수수밭에서 신원미상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던 거지. 러신의 제인 도라고 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쌍의 남자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하잖아요. 동사무소나 어떤 교복 맞출 때 명찰에 홍길동 써있고, 무슨 양식 같은 거 쓸 때 설명하는 종이 따로 있는데 거기 홍길동 써있고 하잖아. 그런 식인데 미국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을 남자는 존 도, 여자는 제인 도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이 러신이라 러신의 제인 도 사건. 성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고요. 온몸에 폭행을 많이 당했어. 칼은 눈에 보이는 이 여자의 신체적 특징과 유사한 사람들이 있는지 실종자 명단과 한번 대조해 봤어요. 추려가는 거지. 칼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종자 데이터가 꽤 된데 여기서 어두운 머리카락에 밝은 눈동자, 1970년대 출생 여성 이런 식으로 사망한 사람과 비슷한 부분 추려가지고 제일 비슷한 한 명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추려진 사람이 바로 안드리아 보먼이었다 이 말이야. 이제 러신의 제인도가 안드리아인지 최종 확인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친모인 캐시의 DNA를 요청했던 거야. 캐시는 이런 과정으로 35년 만에 딸의 소식을 처음 듣게 된 거고요. 바로 DNA 보냈습니다. 며칠 뒤 결과 나오는데 안 맞아요. 러신의 제인도는 캐시 딸이 아니라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은 실망했겠지만 캐시에게는 다행이잖아. 이때 캐시가 아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이참에 딸 한번 찾아봐야겠다 결심했어요. 다큐 첫 장면에 모닥불 보고 있었잖아. 그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였어. 이때부터 페북 페이지 만들어서 딸 찾기로 한 건데 5년 만인 2015년에 새로운 제보자가 나타난 거죠. 메타 맥클라드라는 여자가 페북 보고 메시지를 보내요. 아무래도 자기가 예전에 겪은 일과 안드리아 사건이 관련 있어 보여서 연락을 드린대. 메타는 홀란드 출신인데 미국으로 이사와 안드리아가 살던 해밀턴과 가까운 지역에 살아요. 6살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 친구 집에 가던 중 빨간 트럭을 타는 아저씨가 말을 걸었다는 거야. 아저씨가 태워줄게. 그리고 우리 집에 강아지 보러 가지 않을래? 이 지랄을 했대. 지금이야 이거 너무 티나는 개수작이지만 이 당시는 이게 납치의 주류 수법 중 하나였어요. 6살밖에 안 되는데 강아지, 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메타가 강아지 보러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말을 차에 타서 한 거야. 늦었죠. 아재는 금방 가면 된다면서 어떤 숲속으로 끌고 갔어요. 여기서 성폭행 당한 거지. 그나마 다행인 게
근처에 캠핑하는 사람들 소리가 들린 거야. 그러니까 범인도 불안해가지고 메타를 버리고 혼자 도망갔대요. 메타가 맨몸으로 길가에 나와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 도움으로 병원 가서 다행히 살았고 그때 신고도 들어갔지만 미제로 남은 거지. 단서가 없으니까. 이게 6살이라도 충격이 존나 크겠죠? 이 일이 아직도 정확히 기억이 난대요. 근데 경찰이 단서를 못 찾았어. 그리고 이제 잊고 살다가 안드리아 찾기 페북 페이지 발견하면서 이거 나랑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 같은데? 그 새끼가 그 새끼인가? 싶어가지고 제보한 거고. 이것만 가지고 제보한 건 또 아닙니다. 결정적인 게 있어요. 페북 페이지에 올린 안드리아의 양부모 부부 사진 때문이야. 자기를 납치하고 성폭행한 범인이 이 사진에 있대요. 안드리아의 양아빠인 데니스 보먼이었습니다. 씨발 이게 무슨 소리야. 충격적인 소리지만 확실해야 되니까 캐시는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안드리아 양아빠 이 남자 데니스 보먼을 뒷조사 해봤지? 수상한 점이 있나? 결과가 어떠냐? 아이 메타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메타 풀매수할 거야. 이 새끼 씨발 살인미수, 스토킹, 성폭행 전과자더라고. 안드리아 입양하기 전에 이미 같은 회사의 여자 스토킹한 적이 있고요. 불법 총기 소지로 1년 징역 살다가 나와서 안드리아를 입양했던 거야. 데니스가 6살이던 1981년에도 강력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거든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10대 여자애를 달려들어가지고 총을 쐈어. 이걸 성폭행까지 시도했는데 애가 도망가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때 체포됐던 거지. 이거 5년 받았고 그동안 새엄마인 브렌다와 안드레아 둘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소해서 돌아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거야. 데니스 출소했을 때 안드리아는 11살쯤 됩니다. 데니스 사건이 주변에 다 소문나가지고 동네 아줌마들이 막 브렌다한테 아우 그런 남편이랑 어떻게 살아 이제 딸도 막 키워야 되는데 막 다 말렸어. 성폭행인데 다른 전과도 아니고. 안드리아는 친딸이 아니잖아 또. 입양된 애기니까. 위험하잖아. 근데 이 미친 브렌다 신경을 별로 안 쓰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다큐가 브렌다 하는 짓이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온 어떤 여자랑 엄청 닮았어요. 일단 남편인 데니스를 엄청 사랑해. 유별날 정도로 사랑해. 보통 사람이면 진작에 이혼했을 만한데 이 여자는 뭔가 이상할 정도로 남편 하는 짓거리를 다 이해합니다. 회사 여자 스토킹에 미성년자 성폭행에 총쏴 다 용서해. 후반부에는 너무 과할 정도로 남편을 들고 챙겨요. 데니스도 아내에겐 똑같이 해줘 진짜. 바퀴벌레 한 쌍 느낌이야. 근데 이게 부부 사이는 좋아 보이지만 한 짓거리 때문인지 부부가 존나 비호감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안드리아의 과거 제보들을 보면 큰 공통점이 있어요. 양부모와 안드리아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야. 안드리아가 단순히 사춘기가 시작된 10대라 뭐 아빠가 강력사건 전과자라 그런 건가? 자기는 입양된 앤데 부모가 친동생 낳았으니까 이게 질투나서? 다 아니야. 안드리아 친구 중 하나는 안드리아가 자기네 집 놀러와서 양아 아빠한테 자기 성추행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대요. 자고 있는데 자꾸 방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강요한대. 친구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든 알려서 도움을 받자. 안드리아 설득해가지고 다음날 학교 상담실 찾아가서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 바로 상담 교사랑 경찰, 안드리아 다 모아. 그리고 브렌다랑 데니스 부모까지 모았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안드리아 가운데 불러놓고 야, 또 다시 한번 그때 얘기해봐. 이러는 거야. 좀 다그치듯이 압박을 한 것 같아요. 안드리아는 나름 용기 내서 상담실 찾아갔는데 갑자기 경찰 오고 교장이 막 표정 엄해지고 이 애 말이 사실이면 어떻게 가해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할 수가 있냐고. 애가 어른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어떻게 당당하게 말해. 분위기가 엄하니까 좀 위축돼서 대충 지어낸 것처럼 빨리 그냥 상황 모면하고 싶었어. 둘러댑니다. 장난으로 지어낸 건데 말이 커졌다 이래요. 그러니까 애 상태 이상하다면서 데니스랑 브렌다가 안드리아를 교회에 데려가 목사랑 상담을 받게 하거든? 근데 이 상담이라는 게 대화해보고 거기에 맞는 무슨 말을 해주는 거잖아. 근데 이 목사 새끼도 이상해. 이미 할 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안드리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목사가 너의 주장이 아빠를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었는지 아냐? 막 이지랄 하면서 애를 혼내.
어른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데 안드리아가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냐?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혼나기만 하다가 교회를 나왔대요. 엄마인 브렌다는 이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야. 그러면은 어쨌든 애 입에서 나온 말은 데니스, 아빠가 당사자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겠죠. 애가 거짓말을 한 건지 너무 당당하더라고. 애가 잘못했다면서 안드리아 밥도 안 줘요. 쥐들끼리 맛있는 거 막 헤쳐먹으면서 안드리아한테는 찌꺼기 같은 거나 주고, 데니스가 안드리아 쥐 잡돌이 할 때 많이 폭력적이래. 이러다가 막 패겠다 싶을 정도의 수위인데 브렌다는 그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뭐해? 애미란 년이 둘째 이유식 먹인답시고 신경도 안 써. 차라리 장소에 없는 게 난데 아빠한테 혼날 때 옆에서 아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애를 돌봐요. 막 어유 잘 먹어요, 트름하세요, 막 응댕이 두들기고 이런 게 더 열받잖아. 집안 분위기 이러니까 안드리아는 이제 부모랑 대화를 안 해. 이발 뭐 말해봐야 들어주질 않는데 뭐하러 떠드냐 이 마인드야. 그나마 친구들에게 조금씩 얘기는 꺼냈는데 이때 이제 공포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왔었고, 집을 나가고 싶대. 하지만 동생이 신경 쓰여가지고 못 그러겠다는 말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제보들대로면은 안드리아는 동생을 질투한 게 아니지, 오히려 잘 챙겼고 걱정을 해왔다고. 안드리아 실종되던 날 브렌다는 뭐라고 했어? 큰딸이 가출했다고 주변에 알립니다. 그러면서 집에 사라진 물건은 없었다고 했거든요. 애가 워낙 집에서 겉돌았고 아빠랑 사이 안 좋으니까 가출했겠거니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빠인 데니스는 안드리아 얘기만 꺼내면은 화를 냅니다. 막 개같이 날뛰어. 애 좀 찾자는 말도 못 꺼내요. 그리고 앞에서 뭐라 그랬어? 아빠는 안드리아가 사라진 날 현금 $100, 가방, 옷 이런 거 없어졌다고 했잖아. 이걸 절도로 신고도 했습니다, 딸을. 부모는 애가 집을 나갔다고 했는데 친구들의 말은 다르죠? 얘 친구들은 다 지발로 가출할 리가 없는 애래. 집을 무서워하고 양부모랑 사이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책임감이랑 뭐 정이 많은 애라 성격상 동생 때문에라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친부모 캐시는 멘탈이 나가지. 그동안 내가 사고 쳐서 애 낳아가지고 못 키운답시고 입양 보내버렸는데 그거 죄책감도 있었는데 자기 받아준 양부모들한테 안 좋은 일 겪어서 죽은 거라면 다 자기 때문 같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들어오는 제보들이 이 정도면 사실 같단 말이에요. 분명히 데니스 이 새끼가 우리 딸 어떻게 했나 싶어. 일단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데니스 부모는 성추행에 살인미수 전과에 있고요. 메탈한 여자가 자기도 이 사람의 피해자 같다는 간접 제보가 왔잖아. 여기에 아내인 브렌다 말로는 안드리아 내 딸이야. 나는 안드리아를 친딸처럼 키웠어요. 씨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친엄마처럼 행동한 적은 없어. 부부가 쌍으로 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말뿐이야. 애 사라지고 나서요 금방 이사를 갔거든. 아니 부모가 자식이 사라졌는데 이사하는 게 가능합니까? 평생 번호도 안 바꾸고 그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실종사건.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새끼들 이거 거짓말 같아. 이런 의심이 자꾸 드니까 안드리아의 행적을 쫓던 캐시랑 아마추어 탐정 칼은 데니스와 브렌다가 새로 이사간 집에 드론을 띄워보기로 합니다. 한번 감시해보자는 거야. 이게 진짜 집요했던 게 몇 년을 했어요. 드론 날리기를. 그리고 결국 이 새끼들 집 마당에서 뭔가가 나왔어. 콘크리트로 뭘 만들었는데 이걸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어. 저기 밝은 부분이요. 특이한 건 이게 모양이 매년 달라집니다. 그리고 위치도 조금씩 바뀌어요. 뭔가를 여기에 숨겨놓고 계속 콘크리트를 덧바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야. 캐시는 안드리아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지. 남을 의심하는 일이니까 이게 좀 신중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캐시는 그냥 확신해버려. 사람들이 증거 있냐? 뭐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냐 물어보면 자기의 느낌이 그렇대. 이러면 사람들은 솔직히 편들어주고 싶어도 좀 조심하게 되잖아. 이 부부 연놈들을 의심하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왜 시신을 이사 가서 그 집 마당에 숨기냐고요. 이 새끼들이 안드리아의 시신을 숨기고 싶었다면 전 집에서 처리를 해도 하는 게 맞지. 그 집 뒤에는 숲이랑 산도 많아가지고 시신 숨기기 좋거든. 굳이 왜 이사간 집에다가 묻냐고요. 위험하게. 그리고요. 이 시점에서 아직 안드리아는
실종자입니다.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어. 이러니까 같이 추적을 하던 칼 탐정도 이건 좀 에반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캐시가 설득이 안 돼. 처음에는 가장 안드리아의 사망을 안 믿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돌변하더니 계속 그 콘크리트를 파봐야 한다는 거야. 자기는 저기에 딸이 묻혀있다고 확신한대요. 근데 근거가 그냥 엄마로서의 느낌이라니까? 이 마당 땅이라도 구매한 집이에요. 개인 사유재산이야. 이러면 경찰도 함부로 못해. 영장 나오면 팔 수 있겠지만 그냥 애엄마 느낌 하나 가지고 영장이 나와? 수사가 어렵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캐시의 생각은 확고해요. 아무도 못 말려 이제. 경찰 도움도 못 받고 탐정도 다른 생각이지만 혼자 계속 이 집에 집착을 합니다. 일단 데니스가 지나다니는 출퇴근길가에 이런 걸 달았어요. 안드리아 실종 사건을 알리는 광고판. 일부러 데니스 보라고 지금 기싸움 하는 거야. 동네마다 데니스의 전과를 알리는 전단지 붙이고 페이스북에도 알리고 제일 먼저 반응이 온 건 데니스가 아니라 아내 브렌다입니다. 캐시에게 그러더라고. 아니 씨발 너 아줌마 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착한 우리를 괴롭히냐. 그러면서 보먼 부부가 먼저 캐시를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스토킹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자, 근데 다큐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요게 아까 제보했던 메타 6살 때 성추행, 성폭행 그거 당한 여자랑 그리고 캐시 둘이 이러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개친해 보이죠? 캐시가 데니스란 남자를 의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 메타의 제보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나름 사건 해결해 보려고 남들 눈에는 무리수 같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야. 데니스를 괴롭힌 지 9년째 되는 2019년 11월 캐시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데니스가 잡혔대. 그래가지고 이제 메타의 도움 덕이다 그래가지고 친해진 거거든. 당연히 안드리아 사건으로 잡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네. 여기서 반전이 시작되는데 1부가 끝나. 계열받아. 궁금해가지고 바로 2부 눌렀지. 데니스가 아니라 브렌다가 경찰서에 와 있어요. 형사들이랑 뭘 막 얘기하는데 브렌다가 막 당황해. 왜 우리 남편이 체포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이걸 모르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전과가 있으니까 또 비슷한 일 뭐 저질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같잖아. 근데 이 여자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표정이니까 좀 얼탱이가 없더라고요. 일단 데니스는 강간살인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그럼 안드리아를 죽이고 뒷마당에 묻은 거냐? 그걸로 잡힌 게 아니더라고. 이 새끼가 지금 다른 피해자를 또 누가 있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들어온 겁니다. 이미 전과 2범에 예전에 종결된 사건이지만 6살인 이 메타, 납치, 성폭행도 있잖아. 근데 안드리아 말고 또 뭐가 있다는 거야?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잡혀온 거 캐서린 도일이라고 합니다. 25살인 1980년에 버지니아주 살았고요. 결혼해서 남편도 있는 여잔데 남편이 군인이야. 집에 없는 날이 많았대. 1980년 9월 9일인데요. 캐서린의 남편이 근무 중이었고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가지고 친구 하나 집으로 불러서 놀았대요. 이 친구도 밤 되니까 자기 집에 갔지. 이게 캐서린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다음날에 이 친구가 다시 캐서린 집에 왔어. 근데 침대에 죽어있더래. 상태가 처참했는데 결정적인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근데 온몸에 성고문을 당한 상처가 많았다는 거야. 일단 발견 당시 알몸 상태고 손이 등 뒤로 묶여있고 가슴 아래에는 칼에 찔린 상처가 있는데 크기가 작아. 주머니 칼 같은 건가 봐. 맥가이버 칼.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현장에서 담배불로 지진 건 줄 알았어. 부검하니까 아니야. 애들 장난감 같은 거를 이렇게 불로 달궈가지고 지진 거더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캐서린은 애가 없습니다. 임신 상태도 아니라서 집에 애 장난감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뭐야? 범인은 이 도구를 가져왔다는 뜻이 되는 거란 말이야. 주머니 칼, 장난감, 라이터, 끈 이런 거 갖고 왔어. 준비된 계획 범행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범행 수법이나 흔적도 초범 같지 않았고 지문이나 발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단서는 침대에 묻은 조그만 정액이랑 캐서린 몸에 남은 범인의 DNA야. 지금이면 이건 뭐 결정적이죠. 근데 1980년에는 쓸 수 없는 단서잖아요. 그래서 캐서린 도일 사건도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재수사가 시작됐대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인데
DNA 분석 기술이 인정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주요 수사 방법이 된 거죠.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DNA가 쓰이면서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과거 미제 사건 재수사가 엄청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실제로 해결도 많이 됐고. 경찰은 범인의 DNA를 분석했어. 유전학 계보를 통해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용의자 31명을 뽑습니다. 이 중에 데니스 보먼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새끼가 전과도 있으니까 좀 자세히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전과로만 의심할 게 아니야. 캐서린 사건 담당 경찰이 범죄학 포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캐시 칼과 같이 안드리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형사를 만난 거야. 캐서린 사건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 중에 우리가 조사 중인 사건 용의자가 있대. 데니스 보먼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도 누군지 아는 사람이라서 듣다가 말 끊고 나도 그 사람 알아요. 가족도 잘 알고 아마 니마가 찾는 범인이 맞을 겁니다. 데니스가. 이런 순서로 데니스를 확신해서 체포했던 거예요. 이 설명 과정을 브렌다가 듣고 있는 게 2부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브렌다가 이래. 다 듣더니 버지니아주에서 여자가 죽었다고요? 그때 우리 남편 거기 없었는데? 말이 안 돼요. 그때 우리 남편은 미시간주에 있었습니다. 지역이 960km 거리입니다. 어떻게 범행이 가능하냐 이거야. 브렌다의 말은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데니스의 알리바이는 증명이 되는 거죠? 왜 증명이 되냐? 이 새끼 그때 미시간주에서 자전거 타고 가던 그 10대 여학생 살인미수로 재판받고 있었거든. 자의적인 건 아니지만 현장 부재가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 재판을 맡은 판사가 데니스는 지역 주민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2주 동안 너 예비군 훈련 받아라. 버지니아에 보낸 적이 있대요. 그리고 캐서린 도일은 이 버지니아에서 판사가 보낸 그 2주 사이에 사망했던 거지. 이러면 데니스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 그래도 범인이라고 확신할 단서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우연 이러고 퉁쳐버리면 끝나. 그걸 깰 수가 없어. 근데 갑자기 이걸 또 데니스가 지발로 경찰서를 찾아오네? 이때 캐시가 안드리아 실종에는 100% 데니스가 관련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이게 사실 범인을 잡아서 좋은 소리 듣는 거지 캐시의 행동은 뭐 거의 정신병 걸린 여자 수준이었어. 도로에 광고판 띄우고 전단지 뿌리고 사람들 막 지나가는 거 붙잡고 데니스 안 좋은 얘기하고 동네에 소문 다 냈잖아. 밤낮으로 이 집에 전화해가지고 막 쌍욕 받고 막 괴롭혔다고요 진짜로. 이거는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괴롭힘 자체의 목적을 둔 스토킹이었습니다. 데니스와 브렌다도 그래서 의도를 눈치채고 무시했어요 처음에. 신경 안 쓰려고 했거든. 했는데 생각보다 캐시가 집요하고 정도를 너무 지나치니까 특히 데니스 위주로 공격을 많이 했잖아. 데니스도 이제 못 참겠는 거야. 자기 지금 처한 상황에서 경찰 찾아가는 거 부담되는데 너무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드니까 캐시 때문에 못 이기고 간 거지. 전화신고도 아니고요. 경찰서를 찾아갔다고. 경찰도 이 새끼 누군지 알잖아. 이상해 보이지만 신고하러 온 이상 신고자로만 대해야겠죠? 앉으세요. 예. 뭐 일단 물 한잔 하시고요. 차분하게 말해보세요. 한 컵 떠다 줍니다. 데니스가 원샷 때리더니 막 말을 하는 거야. 캐시란 여자가 있는데 나 예전에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과거의 전과 때문에 나를 선입관을 갖고 또 범죄자겠지. 이렇게 보는 건 나 억울해요. 나도 세금 내고 삽니다. 막 이러네. 경찰 알았다. 알았으니까 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좀 써야 되니까. 조사 좀 해볼게. 그래서 데니스 일단 돌려보내. 돌려보내고 뭐 했냐? 방금 이 새끼가 마신 컵을 DNA 분석팀에 보냅니다. 아까 무슨 포럼에서 캐서린 도일 담당 형사랑 해밀턴 지역 경찰이 대화했다고 했잖아. 그때부터 해밀턴 경찰은 데니스가 캐서린 사건의 범인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 거야. 이걸 알아보려면 결정적인 단서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찾지? 이걸 어떻게 구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데니스가 지발로 경찰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던 거거든. DNA 주세요. 달라면 이 새끼가 줘요. 개인정보라 영장 필요하거든.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이 새끼가 그냥 생활하다가 남긴 DNA를 주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던 수법입니다. 범인 집이나 뭐 여관방 근처에 있다가 떨어뜨린 뭐 담배꽁초 이런 거 많이 주워 갔거든요. 그래서 DNA 남기려고 물을 준 거야. 자, 이제 컵에서 캐서린 도일 사건 범인이랑 매치해서
일치해. 그러면 끝나는 거야. 검사 결과 일치했어. 데니스 보먼은 캐서린 도일 사건의 범인이 맞습니다. 범죄 수사인데 이 여자가 이제 캐서린 도일이에요. DNA 이상의 강력한 증거는 현대 범죄 수사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깰 방법도 없어. 이게 가장 좋은 거야. 그런데도 우리의 데니스 게이, 1980년에 저지른 캐서린 도일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버텨보는 거야. 대개 이 당시에 또 범인들이 많이 그랬어요. 과거에는 DNA라는 수사 기법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뭐 막 싸고 막 침 묻혀놓고 다녔어. 그래도 못 잡으니까. 그래서 나이 들었어. 이제 DNA 기법 생겼어. 잡혔어. 노인네들 이제 인지능력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무 따 그냥 잡아댄다고. 그런 사건들 많았어요. 버텨. 담당 형사가 이제 설득해야 돼요. 인정 좀 해라. 자주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밥도 먹고 라포 형성하는 거지. 거부감 없는 관계를 만들어 갔어. 이러다 보면은 범인들이 의외로 형사한테 자기 범인 맞다고 털어놓게 된대요. 좀 이해 안 가잖아. 우리 같으면은 아무리 친하게 접근해도 진짜 모른 척 하고 싶잖아. 잡아떼면은 그만일 경우에. 근데 범인들은 확실히 뭔가 사고 구조가 달라. 이렇게 친해지면은 털어놓는데. 데니스도 그렇게 자백을 했어. 이제부터는 이제 다큐가 데니스 보먼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요. 버지니아에서 예비군 훈련 받은 지 일주일째 되는 1980년 9월 9일 밤, 가족이랑 지금 강제로 떨어져 있으니까 막 속상한 거야. 데니스가 아내한텐 잘하니까. 그래서 시내에 혼자 나가가지고 한잔하고 집에 가던 길이었어. 숙소로. 가는 길에 비싸 보이는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딱 보고 야, 돈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뭐 좀 털어갈 거 있나 그냥 들어갔대. 무작정. 사람이 없는지 조용하길래 집안 여기저기 돌다가 안방까지 갔대. 그 방에 이 캐서린이 자고 있던 거지. 인기척에 일어났어. 자기도 모르는 남자 들어와 있으니까 소리 지르려고 할 거 아니야. 데니스도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놀란 거지. 어쨌든 데니스 입장에선 지금 걸리면 줬대니까 캐서린 입부터 막아. 입만 막으려고 한 건데 캐서린이 막 너무 발버둥 치니까 본의 아니게 가지고 있던 주머니 칼에 캐서린이 찔린 거래. 도둑질하려고 무단 침입한 건 인정한대. 근데 찌른 건 본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도 당황해가지고 아가씨 나 그냥 갈게요 하고 그냥 도로 밖에 나왔다는 거야. 자기는. 그때만 해도 캐서린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분명 살아 있었대요. 당연히 성폭행 살인은 없었고. 그러니까 지 말로는 도둑질 인정하지만 우연히 일어난 사고라는 거잖아. 이게 진짜 같아요? 아니? 당연히 구라지. 이 말까지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침대에서 데니스의 DNA가 나왔다 이겁니다. 정황상 그래서 믿기가 힘든 거예요. 형사는 이 새끼가 사건을 축소해 보려고 지금 막 온몸 비틀기 한다는 걸 다 눈치채고 있었어. 아니야. 진술할 때마다 아니야. 뭐라고 진술 또 나와. 너임, 너 맞음, 너 성폭행함, 너 살인도 했음, 존나 깐죽거려. 캐서린 도일 죽인 거 너임, 너 살인범인, 너 머더러임. 형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데니스도 빡쳐가지고 막 개같이 날뛰면서 나 안 그랬어! 나 안 그랬어! 뭐 생지랄을 했대요. 너무 발광하길래 알았어. 나도 말심했으니까 잠깐 진정 좀 해. 쉬고 다시 조사 이어서 하자. 형사가 밖에 나옵니다. 이게 형사가 아니야 너 범인임 범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매뉴얼에 없는 것 같잖아. 너무 자극하잖아. 작전이었어. 데니스를 달궈 놓고 혼자 나가니까 취조실에 지금 남았잖아. 이 새끼가 혼잣말을 해. 아 씨발 또 그랬네. 아 씨발 내가 왜 또 그랬지 진짜. 아 이거 어떡하지. 중얼중얼 하더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거든. 지가 그냥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지 범행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다시 2부의 첫 장면과 이어져요. 브렌다 아내가 지금 경찰서에 와 있잖아. 데니스 왜 체포했고 버지니아에서 무슨 일 했는지 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브렌다가 여기까지 듣고 멘탈 나갑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해줬잖아. 근데 이번엔 뭐가 다른 건지 당황을 하더라고요. 안드리아가 살아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는 거야. 브렌다의 행동이 뭔가 일부부터 이상해 계속. 우리가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고정적인 당연히 할 만한 그런 행동이 아니야. 종잡을 수 없는 패턴이라 이게 공범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한번 의심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데니스의 아내고 안드리아를 14년간 키운 양엄마 브렌다. 이 사건에 진짜 아무 관련 없냐? 이건데 다큐가 이거를 확인해주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데니스가 재판 대기하면서 유치장 들어갔지. 브렌다랑 영상통화를 해. 브렌다가 받자마자 데니스가 뭐 급해 보이는 게 있어. 자기야, 아침에 뭐 배달 온 거 없어? 배달 온 게 있어. 데니스가 지 감옥 들어가 있는 와중에도 아내한테 꽃바구니를 보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범죄 사건이고 증거가 여기 있나? 꽃바구니에 무슨 증거가 숨어 있거나 아니면 아내한테 뭔가 거짓말 진술을 유도하는 뭐 지령 같은 게 들어있나? 메시지? 아니야. 순수 아내를 사랑해서 보낸 꽃바구니야. 그러더니 영상통화로 자기야 사랑해,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이지랄 떨고 있어요. 이때 브렌다가 막 실실 쪼개면서 장난도 걸어요. 당신을 버지니아에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 막 이지랄 해. 그러면서 데니스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막 또 이러고 있고 미친놈들이. 아니 지금 남편 새끼가 성폭행 살인으로 잡혀있는 거란 말이야. 이딴 대화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내가 보기에 브렌다는 공범이에요. 이 새끼 이거. 같이 뭘 했다기보다는 알면서 묵인 동조해 준 거죠. 그래서 증거가 나오더라도 그게 브렌다랑은 관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자는 사건에 휘말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안드리아도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키운 건 맞는데 처음에 나중에 자기 친자식 생겼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둘째를 맡아 키우고 첫째는 그냥 남편한테 잃어버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는 데니스와 브렌다 부부의 수상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온 거고, 아니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 캐시, 안드리아의 친엄마, 이 여자는 어떻게 30년이나 더 넘은 입양 보낸 친딸의 생사를 직감으로 확인하는 거냐? 데니스 이 씨발 새끼는 진짜 무슨 짓을 한 게 맞냐? 이거잖아. 이거 알고 싶잖아. 2부 후반인데 이제 다시 이 얘기가 이어집니다. 안드리아를 죽였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우회해서 지금 캐서린 도일 사건을 의심해 봤던 거예요. 일단 캐서린 사건부터 확인했는데 이 사건은 버지니아에서 일어났잖아. 그래서 데니스는 버지니아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자니 원래 집은 미시간이에요. 버지니아랑 1000킬로야. 데니스가 버지니아 가버리면 브렌다랑 둘째는 이제 못 만난다고 보면 돼요. 아마 무기징역 나올 게 뻔하니까. 브렌다도 나이가 있고 혼자 자식 키우고 이제 가장이 돼야 하는데 이거 며칠씩 빼가지고 면회 갈 수가 없단 말이야. 데니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무기징역 확정이잖아요. 그럼 남은 인생 어떻게 살고 싶어요? 아내랑 딸이 지 면회 한 번이라도 더 왔으면 할 거 아니야. 그게 유일한 낙일 거 아니야. 빵에서 뭐해.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가족이 있는 미시간주 교도소에 가고 싶었어요. 경찰이 이거다 싶었어. 안드리아 어딘지 말해라. 그럼 너 미시간 빵에 넣어줄게. 딜을 친 거야. 처음엔 안 통합니다. 안드리아는 내 딸인데 나의 다우털인데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이냐. 화를 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와서 살인 하나 더 추가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거 자백하면 오히려 더 이득만 생기는 겁니다. 미시간주 빵으로 가면 가족을 자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말을 안 하잖아 지금. 경찰을 믿을 수 없던 것 같아. 약속을 지켜줄까 이런 거. 속으로 고민하면서 일단은 아니라고 지른 건데 그런다고 경찰이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 데니스의 집 마당을 팝니다. 그 콘크리트 깨부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막 후달려. 아 이거 드러나겠다. 어차피 드러날 거 내 입으로 먼저 자백이라도 해야 참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경찰 불러가지고 저 브렌다랑 단둘이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요청을 합니다. 원래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살인 용의자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거기서 나올 얘기 뻔한 건데 어떻게 둘만 남기고 얘기하게 두냐? 근데 경찰은 뭔가 이게 좀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좀 협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최소한 경찰 1명 정도는 동의해야 되고 대화를 또 카메라로 찍어야 된다. 이것만 동의하면은 얼마든지 만나게 해줄게. 이렇게 또 딜을 칩니다. 데니스가 이거라도 해야겠다 싶었나 봐. 알았대? 그래서 이제 만났어 아내를. 둘이 만나자마자 손 붙잡고 막 울면서 자기야 여보 어떻게 살았어? 나 여보한테 해줄 말이 있어. 그게 뭔데? 난 들을 준비가 됐어. I'm fucking ready. 이제 데니스가 과거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안드리아는 죽었대. 처음부터 죽어 있었다는 거야. 이게 자기가 발견했을 때 죽어 있었고
의심받을까봐, 자긴 전과가 있으니까 의심받을까봐 시신을 숨겼다는 것처럼 들리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날 브렌다 알바 데려다 주고 둘째랑 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1층에 안드레아가 없었대. 2층 올라가니까 얘가 지방에서 나오는데 너 거기서 뭐 했냐? 아니 지방에서 뭘 뭐해 지방인데. 어쨌든 따지니까 안드레아가 난 이제 여길 떠날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데니스가 뭔 소리야? 못 나가. 막으니까 안드레아가 나 그럼 당신이 그동안 나에게 한 짓들 다 얘기할 거임. 이러니까 얘도 화나서 둘이 막 말싸움하다가 안드레아 뺨을 한 대 후려쳤대. 근데 이 장소가 하필 2층 계단 앞이었어. 맞았잖아 안드레아가. 휘청거리다가 중심을 못 잡고 계단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못 일어나더래요. 잘못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즉사한 거지. 여기까지 얘기를 들은 브렌다는 이제 지가 더 울면서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지 마! 이 지랄을 해요! 현실 부정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데니스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바로 119 부르고 싶었는데 나는 이제 막 출소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사고긴 하지만 괜히 이런 일에 또 휘말렸다가 나 또 이제 누명 써서 감옥 갈까봐 무섭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한 거래.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안드레아 시신은 어떻게 한 거냐? 담요에 싸서 헛간에 숨겼대. 그리고 실종 신고를 했대. 가출이라고. 참. 그때 출동한 경찰이 뭐 얼마나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드레아 시신을 못 찾습니다. 가출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인적 조사만 하고 끝난 것 같아. 기다려보세요. 뭐 이렇게. 경찰 보내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애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눈앞에 작은 통이 하나 있었대요. 드럼통 같은 건 아니야. 작아. 여기에 안드레아 한번 넣어볼까 생각했는데 통은 작고 애는 크니까 토막을 냈대요. 그래가지고 담아서 며칠 뒤 옆집 쓰레기 내놓을 때 안드레아도 그 통 같이 내놨고 오후에 다시 내다보니까 사라졌더래. 쓰레기차가 그래서 수거해 갔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지는. 이게 사실인데 브렌다는 실종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아내가 그거를 죽었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거야. 15년 넘게. 얘기를 다 들은 브렌다는 뒤늦게 안드레아는 우리 딸인데 그래도 당신이 도와줬어야지. 난 당신 편에서 캐시 그 미친 여자한테 맞서 싸웠는데 이럴 수 있냐? 더 울어. 이 사실은 안드레아 친엄마인 캐시에게도 전해집니다. 캐시는 데니스가 안드레아에게 했던 짓들, 안드레아 주장대로 성추행은 있던 것 같아요. 이 성추행이 드러날까봐 일부러 안드레아를 계단에서 밀은 거라고 의심했어. 싸우다가 때린 게 아니고. 믿을 수 없는 게 뭐 사실을 말했다 쳐. 그럼 데니스는 왜 안드레아 실종 신고하면서 지 돈까지 훔쳐갔다는 절도 신고를 동시에 하냔 말이야. 불필요하잖아. 이 지랄이 났는데도 브렌다는 여전히 데니스 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여자는 능지 문제가 있어요. 남편 사촌인 수잔이나 친척들이 다 아니 피해자 생각은 안 하냐. 브렌다한테 이렇게 말해. 안 들어. 이상할 정도로 데니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속 상한데 그래도 부부의 연을 이어갈 거래요. 이 정도면 이 여자도 뭐 같이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로.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데니스가 브렌다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요. 전에 한 말과 다른 얘기가 들어있어. 그동안 통에 토막 내서 넣어버렸고 쓰레기차가 가져갔다고 했는데 이 편지에는 사실 자기는 안드레아 시신을 그렇게 버리지 않았대. 하얀 삼배로 시신을 감싸고 시나몬이랑 삼나무 가루 같은 향기 좋은 것 같이 동봉해서 가족 묘지가 있는 곳에 정성스럽게 묻었다고 써놓은 거야. 자기는 사실 몰래 장례를 치른 거래. 모르겠어.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했으면은 묻은 확실한 위치가 있다는 거잖아 지금. 브렌다가 그럼 너 안드레아 좌표 내놔라 했어. 이것도 사건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브렌다는 딸 시신 화장해서 도자기에 육을 담아가지고 집에 보관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찬장에 두고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이니까 딸이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더래. 또라이야 이거 이 여자. 여기에 데니스가 좌표 찍어주면은 남편을 버지니아에 안 가게 할 수도 있잖아. 경찰에 협조하니까. 데니스의 예상보다 브렌다는 더 집요하게 안드레아 묻은 위치를 캐 물었어요. 데니스도 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나 봐. 여기에 질려가지고 데니스가 또 새로운 자백을 합니다.
안드레아는 이미 우리랑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 걔는 우리 집 뒷마당에 있거든. 이사하기 전에 살던 옛날 집에 묻어뒀었는데 이사할 때 그걸 파서 갖고 와가지고 집 뒷마당에 새로 묻었대요. 그 콘크리트 캐시가 드론 띄워서 확인했던 여기에 이제 경찰이 이건 이제 수사할 수 있겠다.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뒷마당 팠습니다. 캐시가 10년 전부터 미친 여자 소리 들어가면서 내 딸 여기 있다 주장했잖아. 그게 진짜였던 거야. 안드리아 시신이 나왔어요. 비닐봉투 4겹에 쌓여서 애 기저귀 40개랑 같이 묻혀있더라고. 이게 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저귀는 그 시신 부패하는 냄새 막으려고 넣은 것 같대요. 시신 위에는 1989년에 생산된 페퍼민트 사탕통도 있었어. 이것도 시신 부패 냄새 막으려고 방향제처럼 쓴 거겠죠. 경찰이 안드레아의 시신을 마당에서 찾았을 때 브렌다가 한 말은 뭐게요? 이번엔 우리 그이가 거짓말을 안 했군요. 이제를 해. 이 미친년이야 이거 브렌다. 이거 미친년이라고. 그래도 데니스에게 화는 나나 봐. 왜 그동안 거짓말했냐 따지니까 품위 있게 자기가 그래. 장례 잘 치러줬다. 이렇게 말하면은 네 기분이 좋아질 줄 알았대. 근데 넌 그 애를 깡통에 넣고 선반에 올리고 싶어서 계속 징징거렸잖아. 브렌다, 넌 뭐 달라? 화장해서 유골함 만들어 두려던 걸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이제 경찰이 시신 찾았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판에서 화장하던 뭐 유골 담던 알아서 해라. 결국 본색을 드러내더라고. 이 와중에 브렌다는 또 데니스한테 사랑한대. 씨발 그놈의 사랑. 어이구.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파냈어요. 진짜 안드리아인지 확인하는 작업이죠. 뻔하지만 증거로 활용하고 기록을 위해 절차상 필요한 겁니다. 친엄마인 캐시 DNA 검사가 있고요. 모녀관계 나왔어요. 시신은 태어날 때 알렉시스였던 캐시의 딸, 이름이 바뀌어서 안드리아 맞습니다. 10년 넘게 캐시가 저 여자 또 저러네 싶던 그 소리가 진짜였으니 경찰도 놀랬겠죠. 캐시가 좀 억울할 거 아니야. 내 말 맞지 않냐 따질 수도 있는데 그러자니 이게 또 설득의 근거가 너무 없던 개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수사를 어떻게 이런 소리만 듣고 하냐. 경찰도 입장이 그런 거예요. 시신 찾았잖아. 형사가 브렌다를 조사실로 부릅니다. 데니스의 또 다른 범행들을 설명했어. 데니스 보먼은 브렌다랑 결혼하기 전 샌디에고에서 성폭행에 결혼하고도 같은 지역에서 성폭행을 2명 더 한 적이 있대요. 여죄가 드러난 거야. 그동안 수사 기간이 있었으니까. 80년대 초에는 다른 데서 또 성폭행했고 지금 말한 3명의 캐슬린의 자전거 타던 애도 있고 밝혀진 것만 5명이라고 이 새끼. 발발이야. 브렌다가 여보 이거 맞아? 데니스한테 따지니까 이 새끼 한마디 딱 해. I'm sorry. 진짜 씨발놈이야 진짜. 그 와중에 6살 때 일어난 메타 맥클리아 사건은 인정을 또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히 증거가 없다는 걸 지도 아는 것 같아. 경찰은 분명 성범죄니까 데니스 보먼의 사건이 더 있겠다 싶었어요. 캐슬린 도일에게 한 짓만 봐도 초범이나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범행이 이게 아니거든. 이 새끼 기술이 있어. 팔 묶고 옷 벗기고 칼로 찌르고 고문하고 초범이라기엔 너무 많은 범행들이 동반돼 있거든요. 이미 충분히 범행 노하우가 있는 상태로 보였기 때문에 예전의 사건이 더 있겠다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시신이라도 나와야 뭘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 입으로 이제 와서 말할 일도 없으니까 이대로 밝혀진 5건만 가지고 재판했거든요. 2022년 2월 7일 안드리아 보먼 실종 32년 만에 데니스의 살인 재판이 열린 거야. 2급 살인 인정돼가지고 1급이 아닌 이유는 이제 와서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애매한 경우에는 어쨌든 용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이 작용되니까 2급이 인정된 거죠. 그래서 최소 35년, 최대 50년 사이에 부정기형 받습니다. 하는 거 봐서다. 재판 끝나고 이제 캐시가 법원 나가려는데 이게 캐시야. 뒤에서 누가 불렀대. 브렌다야. 또 미친 소리 합니다, 이 여자가. 나도 딸 14년 키웠고 나도 내 자식 좀 키웠고 사건이 이렇게 된 건 미안한데 당신도 친엄마니까 딸 유골 가져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엄마예요. 유골 반으로 나눠요. 캐시가 계열받아가지고 씨발 아줌마 뭔 소리예요. 애를 이 와중에 더 잘게 자르고 싶냐. 토막나서 죽었으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데도 사실 캐시도 알렉시스의 일부를 받고 싶긴 했어. 따지면서도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좀 희한해요, 상황이.
데니스랑 블렌다에게는 알렉시스 사망의 책임은 있잖아. 근데 캐시는 친부모지만 법적인 부모가 지금 아니잖아. 낳긴 했지만. 책임자에게 유골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브렌다가 병신소리를 했지만 이거는 친엄마 봐서 브렌다가 일부 양보해주는 말이라고. 일부를. 아예 다 줘버리는 게 뭐 보기는 좋겠지만 자기도 엄마다 이거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캐시가 유골을 절반만 받아서 돌아가는 게 이 장면입니다. 데니스는 그리고 약속대로 미시간에 남지 못했어요. 뒤통수 맞았어, 경찰한테. 데니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면서 사건이 일어난 버지니아에 갔거든요. 문제는 이게 뭐 듣기에 여러분 통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은 범죄자들은 앞으로 경찰에, 검찰에 협조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자꾸 생겨. 자백해봐야 특혜 안 주는데 특혜 준다고 구라만 까잖아. 말 안 하겠지. 일종의 플리바겐 협상한 건데 약속 어겼잖아. 그리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은 지금 한 번은 범죄자니까 뒤통수 쳐서 뭐 우리가 인과응보 제대로 조졌어. 그렇지. 범죄자는 이렇게 해도 돼. 생각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나중에 범죄자들이 협조 안 하면 그거 다 피해자들에게 손해로 간단 말이야. 아무튼 간에 데니스가 이제 버지니아에 보내지면서 화면이 다시 일부의 오프닝이었던 그 불멍 캠핑으로 가요. 이 사건에서 자기는 스스로 불 속에 들어간 꼴이었대. 캐시 말이. 딸을 입양 보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그리고 딸을 되찾기 위해 자기는 그 불을 통과해야 됐다. 뭐 이런 이 번역에 대한 문제인지 미국식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 찾아보는 장면을 계속 썼던 것 같고 수미상관 형식의 다큐 이제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 데니스는 버지니아에서 2번의 종신형을 이제 산다. 그리고 브렌다는 지금 언론 매체 인터뷰 다 거절하고 있다. 뭐 이런 자막 뜨면서 다큐가 끝납니다. 뭐 마무리하자면은 이제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은 게 캐시가 안드리아는 이제 가출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안드리아 어릴 때 사진이에요.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집이 불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 보통은 이제 엄마들이 자식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마음이 찢어진다. 뭐 세상이 무너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집이 불타는 건 이상한 표현이잖아. 이게 보통 집에 불이 나면은 누군가는 내 집 아니면은 솔직히 알바노잖아. 그냥 보고 지나가거나 구경하거나 당사자는 아직 가족이 남아있든지 뭐 안에 중요한 물건 있으면 챙겨 나오려고 그 집안에 들어가려고 해. 불구덩이에. 자기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아이를 구해 나오겠다는 선택을 한 것 같다는 거야. 그런 이제 설명인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 때문에 다큐 제목이 인투 더 파이어인 거죠. 불 속으로. 제목이 다 이제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위험한 거 알지만 일부러 그 속에 들어가는 캐시의 선택을 비유한 거다. 이렇게 보이고 위스콘신 옥수수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은 캐시는 평생 친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냥 어딘가 좋은 집 가서 대접받고 잘 살겠지. 그렇게만 생각했겠죠. 그게 오히려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해요. 모르고 사는 게. 알렉시스가 21년 전에 실종됐다는 편지 받을 때도 모른 척 할 수 있던 거야. 왜냐면 DNA 보냈지만 그 옥수수밭 그 여자 죽은 여자랑 매칭 안 됐으니까. 알렉시스 아니었으니까. 근데 안 그랬고 이제 와서라도 이렇게 된 거 한번 찾아보자. 그게 결국 딸에게 더 미안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찾아보기로 했단 말이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제목이 다 한 다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캐시 이 아줌마가 데니스의 그 집 뒷마당에 콘크리트 거기에 자기 딸이 있는 거 어떻게 확신했냐는 거야. 이 대답이 다큐에서 나오지 않아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은 할 것 같은데 이 장면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엄마의 직감, 촉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지. 정리하자면 뭐 엄마의 직감은 못 속인다. 특히 아빠의 경우는 엄마를 더 못 속인다. 데니스도 봐봐. 결국 브렌다한테 다 말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렇게 된다고. 인투 더 파이어가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사건이다 보니까 수사 용어, 의학 용어, 법조항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어렵잖아 말들이. 그런 용어들이 없어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이해 잘 되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추천드리고 좀 쉽게 볼 수 있는 다큐예요. 내용도 이제 재밌고 또 엄마랑 딸 얘기니까 여자분들이 또 이제 몰입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그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다큐, 대형 사건 하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궁금해할 것 같은 내용이고요. 제 유튜브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애정하고 집착하고 자다가도 몽유병이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내 유튜브를 6시간, 왼손으로 8시간씩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 하입 이런 거 좀 다 눌러주시고 자주 좀 와주세요.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